첫 번째 경기 앙제 대 몽펠리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앙제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추구하나 실제로는 수비 집중력이 크게 무너진 상태다. 르폴과 엘 멜라리는 전방 압박을 거의 시도하지 않으며 벨크딤은 이선에서 볼 운반은 가능하지만 연계에서 제약이 많다. 벨케블라, 카펠, 비움라 등 중원 자원이 대거 이탈해 미드필드 구성력이 약화되었고 수비 라인도 뒷공간 커버가 느려 상대의 측면 전개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6연패 흐름에서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와 템포 운영 모두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몽펠리에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전개, 효율과 수비 전환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델로는 고립된 채로 전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사바니에는 공격 전환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수비 커버 범위가 좁다. 중앙 핵심인 메이테가 징계로 빠지고 오베라기치, 막시모비치 등 센터백 조합까지 붕괴되며 라인 자체가 무너진 상태다. 9연패를 겪고 있는 현재 전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으며 후반전에는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로 연속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흐름이다. 앙제는 공격력에서 다소 제한이 있지만 수비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어 실점 최소화를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몽펠리에는 조직력 붕괴와 수비 조합 공백으로 인해 후반 대응에서 확실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두 팀 모두 부진하긴 하나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앙제가 최소한의 효율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스타드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4-2-3-1 기반의 기본기를 갖춘 팀이나 공격 전개에서의 완성도는 낮은 편이다. 코카는 중원에서의 안정된 볼 배급이 가능하지만 캐치타와 카지미르의 연계 움직임이 단조롭고 속도감도 부족하다. 주로 좌측에서의 전개가 반복되며 상대 압박이 가해질 경우 탈압박이 어려운 구조로 경기 흐름을 쉽게 끊긴다. 중앙 수비는 개인 수비보다는 라인 유지를 우선시하지만 역동성이 떨어지며 빠른 침투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후방 빌드업 시 상대 압박에 취약하며 중원 압박에도 빈 공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레는 3-4-3 전형을 활용하여 좌우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측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는 팀이다. 메이테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연계에 능하며 칼리미 앙도와 올라이즈비는 공간 침투를 통해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유형이다. 알렘다르 블라, 세이두가 이탈 중이나 대체 자원들의 수비 집중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후반에는 교체 자원 투입을 통해 템포를 다시 끌어올리는 전술이 자주 활용된다. 수비 라인은 300이지만 전환 시 500 전환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공간 커버가 원활한 편이다. 르아브르는 후방부터의 연결 속도가 느리고 공격 옵션이 단조로워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렵다. 레는 측면을 활용한 넓은 전개와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후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팀이며 수비에서도 전환 시 안정적인 라인 복구가 가능해 실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결국 전개 속도와 압박 효율에서 앞서는 렌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컵대회 포함 최근 공식 경기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에 올라탄 상태다. 이삭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며 반스 마이너스 머피의 측면 전개는 볼 간수, 크로스, 드리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중원은 체력적 부담이 있지만 트리피어를 활용한 우측 공격 전개와 이선 침투가 매우 위력적이다. 수비진은 부상 이탈자가 많지만 최근 전방 압박의 강도와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에서 실점 억제력이 향상된 상태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 경기 초반부터 전개 주도권을 틀어지는 스타일로 이번 경기도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맨유는 브루노와 가르나초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빌드업 단계에서의 불안정성과 라인 간격이 넓은 수비 구조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호일루는 제공권은 좋지만 기동력이나 연계 플레이에서 약점이 있으며 중원은 순간 압박은 강하나 지속적인 커버 능력이 떨어져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에반스와 마르티네스 이탈로 인해 300의 중심을 잡아줄 리더십이 부족하며 측면 크로스나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킹 실수가 잦다.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 세트피스, 측면 전개 등 모든 흐름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특히 집중력과 공격 전개 속도가 더 빠르게 작동된다. 맨유는 수비 공백과 커버 미스가 뚜렷한 상황에서 원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에 실려있는 홈 승리가 유력한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이선 중심이 유기적인 공격 패턴과 강한 전방 압박을 핵심 전술로 삼고 있다. 에키티케는 제공권과 침투 균형을 갖춘 공격수이며 대체는 빌드업 연결고리 역할에 능하다. 바추아이는 후반 조커로 활용 가치가 높고 다양한 위치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다. 디나 에빈베, 트랍, 챈들러 등 일부 핵심 자원의 이탈이 있지만 대체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전력층을 갖추고 있다.
측면 전개가 빠르고 2선에서 다양한 슈팅 루트와 문전 침투 옵션이 가능한 전형적 상위권 전개의 완성도다. 하이덴하임은 5-4-1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고 실점을 최소화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잔류형 팀이다. 피링거는 최전방 고립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지원 부족으로 효율은 떨어지는 편이다. 레오 시엔자와 도어시가 중원에서 활동량을 책임지고 있지만 볼 점유나 탈압박 능력은 상위권 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지부지 바제와 혼사계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의 리스크가 커졌으며 공간 커버와 문전 수비에서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공격 전환 속도도 느리고 선제 실점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반격 수단이 부족해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2선 전개부터 마무리까지 탄탄한 전술적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에키티케와 괴체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하이덴하임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단일 전술 구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반격 루트와 득점 시나리오가 제한적인 편이다. 종합적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전력 우세가 두드러지는 매치업이다. 5번째 경기 코모 1907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시즌 초반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오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 전개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비카스는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지닌 중심 공격수이며 이코네는 2선에서의 속도와 드리블 돌파로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다. 다이아오네는 전방 압박과 활동량을 통해 중원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 라인은 도세나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 전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앙 점유율이 낮고 전환 속도에서 기복이 존재해 득점 루트가 제한적인 편이다. 토리노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리치의 카드 징계로 인해 중원 밸런스 유지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포지션 완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아담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블라시치의 2선 플레이는 여전한 무기다. 엘마스는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난 유형으로 상대 수비 사이를 파고들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비에서는 스위르스와 니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라인 조절과 커버 능력이 개선되며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흐름이다. 전반적으로 중앙 장악과 전방 결정력 면에서 코모보다 구조적 우위를 갖는 팀이다. 코모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 집중할 수 있으나 전방 결정력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반면 토리노는 중원 결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방 공격 조합의 질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구조상 토리노가 효율적으로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이스코와 마르크 로카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 무게감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다. 에르난데스는 수비와 공격 사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으나 전진 패스나 템포 조절에서는 이스코의 부재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안토니는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팀 전술에 완전히 녹아들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로 셀소가 중심에서 볼 연결과 연계를 책임지며 전개의 키를 쥐고 있으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경우 중원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고립되는 패턴도 자주 나타난다. 수비 조직은 탄탄하나 공격 전개의 창의성과 리듬이 떨어져 득점력이 제한된다. 비아레알은 깨의 징계와 수비진의 부상 누적으로 인해 수비 조직에 공백이 많은 상태다. 하지만 바리와 바이나 중심의 전방 조합은 빠른 연계와 공간 활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아요세 페레스는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유연하게 공격을 조율하고 있다. 중원 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베티스보다 활동량과 압박력이 더 높으며 전개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 중원 압박을 넘기는 능력이 조금 더 낮다. 다만 수비적으로는 좌우 밸런스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경기 후반 실점 리스크가 존재한다. 양팀 모두 핵심 자원이 빠진 가운데 수비는 조심스럽고 공격은 날카로움이 부족한 흐름이다. 공격의 완성도와 전술적 응집력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전개보다는 신중한 운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